지금 한국은 어떤가요?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근대 국가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비극을 전부 경험한 유일한 나라다. 식민의 역사, 분단의 역사, 냉전의 역사, 내전의 역사, 독재의 역사까지 이걸 다 겪었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 한 번도 이 역사를 청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겉으로는 이렇게 화려하고 발전하고 있지만 악취가 솟아나는 거, 이렇게 과거 청산이 없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죠. 그래서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극명하게 과거의 세력과 미래의 세력이 갈등하는 이러한 나라는 제가 보기엔 전 세계에 없는 것 같아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의 새로운 코너죠. 더 피플을 늘 이렇게 성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더 피플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난번에 물론 이게 탄핵이 결정되기 전이었죠. 우리 중앙대학교의 김누리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사회 이 엘리트주의라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사회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회 전반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착근돼 있다고 할까요? 그 파시즘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얘기를 깊이 있게 나눠봤었죠. 그런 다음에 제가 말미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얘기를 한 번 더 해보시죠. 했던 기억을 여러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앙대학교의 김누리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지난번에 예. 한 2시간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꼭 한번 했어야 된다. 예.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했던 경우가 없다 보니까 참 좋았고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들이 참 많으셨어요. 아, 그랬어요? 예. 감사드리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해법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그래서 과거를 청산을 잘 해야 새로운 미래를 만든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런저런 방송에서도 가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너무 짧으니까 아마 느끼셨겠지만 이게 짧게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이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고, 그리고 뿌리 깊은 어떤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저도 지난번에 이 프로에서 좀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파시즘이 있다면 그 원인 어디에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해온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최근에 제가 느끼는 거는 지금 우리도 조금씩 개선되기는 해요. 제가 이 파시즘의 아주 일상적인 모습이 국민의례라든가 여러 가지 의식에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중에 좀 최근에 흥미로운 게 옛날에는 극장에서도 국민의례를 했습니다. 극장에서도. 기억이 나요. 기억나세요? 대한뉴스. 그렇죠. 대한뉴스 하면 이렇게 손 얹고 국회에 대한 경례도 하고요. 충성을 맹세하고 이래서요. 그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아직 야구장에서 하더라고요. 아직도 이 과거 청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야구장에서 왜 그걸 하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과도기. 아직 그 파시즘에 대한, 또 파시즘의 사회적인 형식으로서의 그런 의례들,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거죠. 성숙한 민주사회가 되려면 성숙한 민주시민이 있어야 돼요. 성숙한 민주시민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무조건 국가에 충성하는 신민들을 기르려고 해요. 그게 바로 그런 국민 의례 속에 숨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네. 지금 말씀하신 이 과거 청산이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독일이란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독일은 아우슈비츠의 나라야 예.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아우슈비츠의 나라. 예.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아우슈비츠는 독일이 예. 인류에게 끼친 가장 극악한 범죄를 그렇죠. 상징하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예요. 그렇죠. 예, 인간을 가스실에 네. 쳐넣고 그야말로 공장식으로 죽였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기록이나 제가 네. 최근에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본헤퍼라는 영화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본헤퍼. 예, 유명하죠. 예. 그 영화를 그걸 보면서 보셨어요? 예, 보셨군요. 정말 예. 이런 집단 관계가 그렇죠. 불과 근데 그게요 100년도 안 된. 그렇죠. 이제 않습니까? 80년 된 거죠. 예, 80년밖에 안 된. 맞습니다. 그 지금 생존해 계신 분도 기억이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일부지만. 예, 맞습니다. 야, 그게 인류가 이 너무너무 문명 놀라운 사회에서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은 그냥 범죄가 아니고요. 전쟁 범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예요. 인류에 대한 범죄. 인간 존엄에 대한 범죄죠. 그래서 독일 헌법 제1조가 인간 존엄은 불가침하다예요. 자기들이 인간 존엄을 말살했던 끔찍한 범죄의 당사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 아우슈비츠가 독일에서 갖는 의미는 너무나 크죠. 독일의 과거가 이런 끔찍한 범죄 위에 서 있다. 이것을 자각하자. 이게 이제 새로운 독일의 모토였고요. 그래서 아우슈비츠의 나라다 하는 말은 결국 오늘날의 독일을 만든 것은 아우슈비츠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역설이죠. 지금 오늘날 독일은 어떤 나라인가요? 거의 모든 그 여론조사, 갤럽, 입소스, 예. 퓨 리서치 예. 이런 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여기서 매년 하는 조사가 있어요. 예. The most admired country in the world. 예. 가장 존경할 만한 그런 나라가 어디냐. 2015년 이래로 계속 독일이 1등이에요. 거의 한두 번 예외 빼고 계속 1등입니다. 네. 그게 도저히 이해가 가냐고요. 그러니까요. 20세기 최악의 전범 국가가 독일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21세기 가장 존경하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바로 그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청산에 답이 있어요. 독일이 과거 청산을 철저히 하는데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 예만 들게요. 네. 첫 번째 경우는 아우슈비츠. 더 이상 아우슈비츠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게 독일 사회의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고요. 이걸 위해서 그 이후에 전 사회적인 노력을 기울인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교육이에요. 교육에서 비판 교육을 합니다. 네. 비판 교육. 크리티슈 페다고기 이런 네. 표현을 쓰는데 독일에선 이건 전 세계에 없는 교육이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비판을 앞세운 교육을 합니까? 그렇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규범, 제도, 수능케 하는 거죠. 가치, 네. 그렇죠? 네. 여기에 잘 적응을 해서 그렇죠. 그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이른바 사회화, socialization 이게 교육의 목표인 거죠. 대부분의 네. 경우. 근데 독일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도, 규범, 의식,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예. 이게 독일 교육이에요. 예. 항상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게 독일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을 하는 나라는 독일밖에 없어요. 아, 그런가요? 예, 이런 교육을 누가 하겠어요? 대부분 다 적응을 하되 비판적 사유도 가져야 돼. 이 정도죠. 비판이 기본인 이런 교육을 하는 나라는 독일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예. 대체로 독일에서 교사가 첫 시간에 하는 말들이 비슷해요. 교사들이 대체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있는 이 교실은 자유의 왕국이에요. 모든 걸 자유롭게 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는 절대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항상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를 비판할 때는 네. 근거를 모아서 하세요. 그래야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됩니다. 예, 죽은 물고기만 강물의 흐름을 따라 흐른다. 지금 한국 교육은 완전히 죽은 물고기들을 키우는 교육이에요. 지금 우리가 최근에 봤던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 예. 전부 죽은 파쇼 물고기들이죠. 제가 보기에는. 예?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교육들 그런 걸 받고 정의에 대한 판단 능력 자체가 없는 그러한 인간들을 지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봤죠. 그런 지배 관료들, 법조인들, 네. 교수들, 언론인들. 예? 하기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불과 몇 주 전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전 대통령이죠. 그 탄핵을 두고도 헌재에서 뭐 5대 3이니 뭐 기각이니 그렇죠. 각하니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풍설들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떨까 이런 근데 이제 그 판결문을 그렇죠. 읽는 모습을 보고 야,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양식 있는 예. 분들이 있구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고 예. 반면으로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가 없나. 예. 명확한 건데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예, 그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좀 교육이 없는 비정상의 거죠. 보편성이 맞습니다. 보편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말이죠. 예, 네. 맞습니다. 정상성이라는 게 다 너무 병들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그런 비판을 기본적으로 강조를 해요. 음. 그래서 예를 들면 예. 독일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보고 제가 놀랐어요. 예. 국어 교과서. 1장이 뭔지 아세요? 올바른 해석은 존재하는가. 몇 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예. 국어 교과서에 예. 제 1장이 예. 국어라는 건 다 해석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봐야 될까? 예. 이거 하는 게 국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제 1장이 그거예요. 올바른 해석은 존재하는가. Gibt es die richtige Interpretation. 독일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거 보고 너무 놀라서요. 우리는 국어도 외우잖아요. 한용은혜님 뭐예요? 조국이에요? 민족이에요? 그 언저리죠. 그걸 우린 국어 교육이라고 받은 세대예요. 사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의성의 자유의 벌판에 자기의 의식을 집어넣는 그런 공간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단의성, 하나의 의미로 그러한 의미를 축약해서 폭력적으로 집어넣는 또 그걸 외우는 이걸 문학이라고 배웠어요. 네. 예를 들면 예. 얘들은 올바른 해석이 뭐야? 그런 게 존재하기나 해? 이런 물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비판적 사유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역사 교육도 똑같아요. 역사 교육도 무언가를 규정하는 말이 없어요. 전부 다 사료를 줍니다. 네. 사료를 주고 네가 이 사료를 어떻게 분석할래? 이렇게 줍니다. 네. 예를 들면 얘들 고등학교 시험을 아비투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시험의 역사 문제를 보고 제가 좀 경악했어요. 네. 요셉 괴벨스 아시죠? 알죠. 네, 요셉 괴벨스의 1933년 예. 독일 언론인 협회에서 한 연설문이다. 그걸 줘요. 연설문 아이들한테. 예. 분석하라. 그리고 300분을 줘요. 5시간 300 줍니다. 분이면 5시간.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딱 이렇게 준비하고 몸 풀고 5시간 동안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 괴벨스의 예. 연설문을 두고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 장문의 글을 쓰는 겁니다. 이게 고등학교 졸업시험. 우리로 하면 대학 입학 시험이죠. 거긴 대학 입학 시험이 따로 없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봐요. 정형화된 이거의 답은 이거다라고 정해놓고 하는 채점이잖아요. 그런 건 있을 그런 건 있을 수가 그런 건 없다는 있을 수 거잖아요. 없는 거예요. 예. 당연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의 정답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세계를 읽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네. 모든 지배적인 지식은 예. 지배하는 자의 지식이다.
이게 이데올로기 이론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배적인 지식은 예. 그것이 뜻하는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질서를 지배하는 자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지. 이것이 진리다.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죠.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란 말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이데라는 게 관념이고요. 올로기가 학문이죠. 네. 그래서 이데올로기 하면 관념학 이런 의미인데요. 예. 이데올로기를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게 그거죠. 한 사회에서 지배적인 관념 체계. 예. 이걸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독일 아이들은 모든 지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로 봐요. 예. 그걸 진리라고 보질 않아요. 그렇군요. 우리는 외우잖아요. 보는 정도가 아니라 외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인들은 예. 이 사회를 지배하는 자의 관념을 달달달달 외우고 수용하는 걸 공부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이고 비판적인 성찰하는 지식인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뒤에 가서도 그러시죠.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식의 시험을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국어라는 것도 다 과연 올바른 해석이 존재해?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스스로에게 던지는. 예,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서 네. 문학이라고 하는 예술이라고 하는 세계의 이 광활한 자유의 세계에서 의미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걸 성찰하는 걸 국어라고 생각하지. 국어도 우리는 외우잖아요. 그리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도 결국은 역사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 네. 그것은 사실은 지배하는 자가 주장하는 다양한 사실 중에 지배적인 사실이 아닌가? 네.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걸 스스로 성찰하게 하는 게 독일의 교육이에요. 그게 다 비판 교육이라는 그렇군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아이들 같은 경우 좀 놀라워요. 모든 걸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다른 것이고요. 저는 그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그러한 시민들을 길러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동기는 불과 8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광기, 집단 광기가 독일을 넘어서 전 세계를 재앙 수준의 그렇죠. 그런 현장으로 몇백만 명이 죽은 겁니까? 어마어마하죠. 2차 대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요. 상상을. 그런 정말 최악의 전범 국가에서 최선의 시민 국가로 예. 완벽한 전환을 하는 전제 조건이 맞습니다. 극단적인 과거 청산이 맞습니다. 있어야만 전제된다는 예, 거잖아요. 정확하게 예. 하는 말씀입니다. 극단적인, 예. 그야말로 금욕적인. 예. 제가 지난번에 그 국가 의례, 예. 국민 의례 이런 거 일체 안 한다 그랬잖아요. 예. 거의 의례의 금욕주의죠. 졸업식도 안 하니까. 네. 그 정도의 아주 극단적인 네. 그러한 그 행위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예. 성숙한 국가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비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실에서는 예. 비판 교육이란 게 아예 없죠. 지금도 외우는 걸 공부라고 하고 앉아 있고요. 예. 지금 얼마 전에 서울대에서 예. 서울대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예. 누가 서울대에서 A+를 맞는가? 그래서 서울대 모범생에 대한 연구예요. 그 결론은 뭐겠어요? 누가 서울대에서 A+ 받을까요? 예, 교수가 하는 말을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그대로 받아 적은 다음 시험 볼 때 그대로 대내는 아이들, 심지어 농담까지 대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A+를 받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예. 지금 봉착해 있는 어떤 한계가 그런 거죠. 그것은 정치적 한계이자 저는 경제나 또는 과학의 한계이기도 하다고 봐요. 스스로 생각하는 사유 능력이 결여된 이러한 인간에게 어떤 창의성, 어떤 비판성을 기대하겠습니까? 이제 한국 교육은 근원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교육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네. 아우슈비츠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독일은 네. 예,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사례가 저는 노사 공동 결정제라고 봅니다. 네. 노사 공동 결정제. 예. 지금 독일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 독일 기업들이 있죠. 대부분 다 자동차 그렇죠. 기업들이 많죠. 벤츠, BMW, 포르쉐, 예. 폭스바겐, 아우디, 예? 또 지멘스 이건 이제 다른 그렇죠. 영역의 뭐 바이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인 네, 기업이죠. 우리가 아는 그 소비재를 만드는 회사 말고도 SAP인가요? 쌉 예. 뭐 그런 회사도 있고 또 되게 음. 잘 안 알려져 있는 강소기업. 그런 기업이 많죠. 강소기업이 많죠. 예. 독일은 이제 대기업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소위 히든 챔피언, 히든 챔피언, 네. 숨어 있는 챔피언들, 강소기업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죠. 예. 한 1,350개 정도 되더라고요. 미국이 한 350개, 일본이 220개, 한국이 21개더라고요. 그 분야에서 1등하는. 예, 1등한 그 분야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강소기업 작은데 아주 세계 최고인 이런 기업들이 많은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계에서 세계적인 독일 기업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최고 결정기관 이사회죠. 네. 이 이사회에 예. 노동자 대표가 50% 들어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업들은 대체로 이사회가 20명 정도로 구성이 돼요. 20명. 예. 그중에 10명이 노동이사고요. 예. 10명이 주주이사예요. 주주대표가 10명. 노동자 대표가 10명 들어와서 앉아 있습니다. 네. 그런 나라는 독일밖에 없어요. 노동자 쉽지 대표가 않은 일 같은. 노동자 대표가 50% 앉아 있는 나라는 네. 전 세계 독일이 유일합니다. 이게 독일 기업이 성공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 잘 몰라요. 네. 대부분이. 예. 네. 이러한 그야말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급진적인 형태의 그런 노사 공동 결정을 하는 곳이죠. 노동자 대표 50%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이것을 만든 게 뭐겠어요? 바로 아우슈비츠예요. 네. 그 연원을 한번. 그렇죠. 이거 도저히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거하고 아우슈비츠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공동 결정권이라는 이게 게. 연결이 안 돼요. 예. 네. 왜 이렇게 됐는가? 네. 우리가 아마 히틀러 시대를 돌아보면 예. 놀랄 겁니다. 히틀러는 실제로 굉장히 장기간 독재를 한 나라가 아니에요. 히틀러 독일은. 예. 히틀러가 33년에 되고요. 예. 39년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네. 그리고 45년에 끝나죠. 예. 끝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보세요. 6년 동안 전쟁을 준비했고요. 6년 동안 전쟁을 수행한 전쟁 정권이에요. 완전히. 그러네요. 히틀러 정권은. 예. 예? 예. 6년밖에 안 돼요. 전쟁을 준비한 게. 그런데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웠잖아요. 이길 뻔했죠. 그렇죠. 네. 6년 만에 어떻게 전 세계를 상대로 네. 싸울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독일을 점령한 연합국에서 예. 가장 수수께끼였어요. 아니 어떻게 6년 만에 이놈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울 정도로 그러한 그 당시에는 최강은 아니었어요. 그죠? 물론 최강은 아니었죠. 네. 그러나 엄청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죠. 단기간에 그거를. 그렇죠. 예. 어떻게 이 단기간에 예. 이러한 일을 얘들이 벌였을까? 예. 어떻게 단기간에 민주적인 국가를 파쇼 국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쟁 국가로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그것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예요. 예. 그래서 연합국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예.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어요? 당시에 독일의 대기업들, 이 대기업들을 히틀러가 빠른 시일 안에 장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들을 장악했을까? 왜 장악이 가능했겠어요? 그 기업 내부에 견제 세력이 너무나 약했다는 거예요. 기업 내부에 강력한 견제 세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이런 비극을 막는 것이다. 기업 내에 가장 강력한 견제 세력이 뭐겠어요? 바로 노조죠. 노조. 강력한 노조를 세움으로써 기업 내부에서 기업가가 자기 마음대로 기업을 변화시킬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히틀러 파시즘과 같은
이러한 끔찍한 과거를 막는 기업 내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돼서요. 놀랍게도 연합국이 일종의 히틀러 청산의 그런 하나의 과제로서 했던 일이 바로 기업 내부의 노조를 강화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전쟁기에 독일의 그 지금 우리가 흔히 타고 다니는 벤츠를 비롯해 이런 게 다 그렇죠. 동원돼서 그렇죠. 전쟁을 수행한 기업들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아주 일사불란하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그렇죠. 대한 반성으로 나온 거기에 대한 얘기군요. 반성이죠. 거기에 대한 반성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견제 장치 그걸 어떻게 장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노조 강화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50년대부터 전쟁과 관련이 깊은 산업 보겠어요. 철광, 석탄. 이걸 몬탄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몬탄 기업들부터 기업 내부에 노동자 대표 50% 이사회. 그다음에 주주 대표 50% 들어가는 이 모델을 처음으로 도입을 해요. 그래서 50년대 초부터 특히 전쟁과 관련된 산업 분야 여기부터 50대 50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런 기업이 너무 잘 나가요. 노동자 대표가 50% 들어가니까 더 잘 나가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야 우리도 절로 가자.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50대 50으로 가는 기업들이 많아집니다. 노동자 대표가 대체로 10명 들어가고요. 주주 대표가 10명 들어가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는 거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구성원의 의사가 가장 정확하게 반영되는 민주주의.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다. 그러면 기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와 자본력을 대동하는 주주들. 그 둘이 연합해서 최선의 이윤을 올리는 그러한 조직 아닙니까? 그게 기업 활동이죠. 기업 활동이죠. 그러면 이 기업의 가장 이상적인 민주적 형태는 뭐겠어요? 노동력을 제공하는 쪽에서 절반, 자본력을 제공하는 쪽에서 절반. 그들이 하나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것들이 60년대부터 일원화돼요.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사실상 이걸 받아들이고요. 가장 놀라운 것은 1976년에 법으로 제정을 해버려요. 법으로. 그래서 그게 노사 공동 결정제 법이 76년에 독일 연방의회에서 통과됩니다. 이건 자본주의 역사상 처음 있는 거예요. 의회 내에서 이런 혁명적인 법이 통과되는 게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법이 저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길 야 이런 혁명적인 법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통과됐을까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 우리 상상력에는 독일 국회에서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집어 던지고 그렇죠. 반대한다. 네, 그랬을 것 같죠. 당연히. 그런데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389대 22로 통과됩니다. 90%가 넘어요. 아니, 독일은 압도적인 다수당이 없는 나라잖아요.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389대 22. 90% 넘죠. 그렇죠. 압도적 다수로 통과돼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고요.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이 월프강 미슈닉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당시에 저는 당연히 3인당 대표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기민당인가요? 아니에요. 자민당이에요. 자민당. 그 오른쪽에 있는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자민당은 독일에서 가장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 자민당이잖아요. 그런데 자민당 원내대표 월프강 미슈닉이 대표 발의를 해요. 와,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워요. 월프강 미슈닉 치고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기업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인 자민당의 대표가 이러한 혁명적인 법을 제안한 것도 놀랍고 그러한 법이 389대 22, 90%가 넘는 압도적인 표로 독일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것도 놀랍죠. 우리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이걸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연설을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 시민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주권을 가진 권한을 가진 주권자로 살아왔다. 예. 국가 시민. 아주 묘한 말을 만들어내요. 국가 시민. 슈타츠비르거 독일말로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가 국가 시민으로서는 우리보다 더 강력한 권한 가진 사람 없잖아요. 대통령 내가 뽑았고 국회의원 내가 뽑았고 시장 내가 뽑고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죠.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주권자로 살아간다. 그러나 경제 시민으로서는 경제 시민이라는 말을 만들어요. 이 사람이. 위르슈압스비르거 국가 시민 경제 시민을 나눠서 얘기를 해요. 경제 시민으로서는 노예로 산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제는 경제 시민으로서도 주권자로 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와, 너무나 감동적인 연설이죠. 그리고 389대 22로 통과가 돼요. 그래서 지금 독일은 네. 50%가 노동자 대표가 들어가서 앉아 있는 그러한 나라고요. 모든 기업이 그래요. 그게 뭐 모든 기업이 당연하겠죠. 법이니까. 예, 그렇죠. 이게 법으로 또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아니에요. 이게 전체 구성원이 2,000명 이상인가 그래요. 2,000명 직원이. 이상. 예. 큰 기업만 일단 이게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하의 기업은 직장 평의회법이라고 따로 다른 형태로 구성이 돼요. 그러나 기본 착상은 비슷합니다. 독일 기업의 강력한 그러한 내적 저력의 힘이라는 거예요. 저력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기업의 경우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잘 나간다는 거예요.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 왔잖아요. 그때 독일 기업이 치고 올라갔잖아요. 오히려. 그 원인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독일 기업의 경우는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을 샅샅이 알고 있고요. 경영 전반을 알고 있잖아요. 이사회에 참여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이 선제적인 안을 먼저 제시하는데 그 안이 거의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이고 다 아니까 경영과 현장을 다 알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어려운 거 안다. 또 그 중에서 또 경영자가 되고 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 중에서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경영자가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이 이사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예, 경영자 뽑는 거죠. 그렇죠. CEO를 뽑고 경영진을 구성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독일의 대기업들의 사장들, 그 사람들은 사실상 누가 뽑는 걸까요? 대부분 노동자들이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주주 대표는 두세 파로 항상 갈려 있잖아요.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노동자들 딱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노동자의 의사를 반해서 뽑히는 사장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노사 간에 굉장히 평화로운 관계가 유지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 위기 때일수록 독일 기업이 잘 나가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면 위기가 오면 지금 어려운 거 안다. 임금 인상 요구하지 않겠다. 그러나 해고는 안 돼. 이런 안을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합당하니까. 갈등이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때 갈등이 또 커지잖아요. 막 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렇게 되는 게 독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 많이 쓰는 말은 산업 평화. 산업 평화. 많이 들어보셨죠? 독일에서 이게 60년대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와는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고요. 노사 공동 결정제를 가장 지금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는 방식으로 하는 게 독일이고요. 50%는 전 세계에 없어요. 독일밖에. 지금 노사 공동 결정제 하는 나라가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습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지금 EU가 27개국이 됐잖아요. 그중에 3분의 2 정확하게 18개 나라가 하고 있고요. 안 하는 나라가 9개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나라와 안 하는 나라의 차이가 어떤 걸까요? EU 내에서. EU 내에서 9개 나라가 안 하는데요. 이 9개 나라는 첫째, 영어 쓰는 나라들 안 합니다. 영국은 이제 그 이후에 브렉시트로 나갔지만 아일랜드랑 무슨 이렇게 있잖아요. 영어 쓰는 나라들 거기 안 하고요. 그다음에 남부 유럽이 안 해요.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예. 그리스 여기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좀 예. 경제 구조가 그렇죠. 허약한 그렇죠. 나라들이죠. 2008년에 주로 이 나라들이 영어 쓰는 유럽의 그렇죠. 영어 쓰는 나라와 남부 유럽 예. 여기가 직격탄을 맞죠. 그 직격탄을 맞은 그렇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예. 많은 사람들이 노사 공동 결정제가 없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컸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 대부분 몰라요. 그때 문제가 유럽 재정 위기라고 우리가 명명하는데 그렇죠. 그게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렇죠. 스페인, 남부 이탈리아, 유럽과 영어 그리스가 쓰는 나라. 대표죠. 그리스가 대표죠. 예, 그런 나라들이죠. 그렇죠. 예. 거기가 다 공통점은 노사 공동 결정제 안 한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결국은 노사 공동 결정제를 시작하게 된 예. 기본적인 계기는 바로 아우슈비츠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나치즘에 대한 청산 이거였는데 그게 오늘날 독일의 기업이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지금 네. 첫 번째는 바로 비판 교육이라고 교육. 하는 것. 이 교육이 오늘날 독일인들을 제가 보는 한 전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민주주의자들이에요. 늘 비판하고 사유하는 이게 몸에 배 있어요. 독일 사람들 보면 좀 놀랍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말한 노사 공동 결정제 이게 독일의 산업 구조를 민주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기에 강한 그러한 구조로 만들어내서요. 어찌 보면 아우슈비츠가 역설적으로 오늘날의 독일을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만든 그런 근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 다른 거죠.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까지 그 과거로부터의 획기적인 전환과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 이런 거에 대한 기대조차도 없는데 너무 부진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과거로부터의 뭔가 청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맞습니다. 극단적인 사례 분석이 아닐까? 독일과 한국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를린에 가면은 한번 꼭 둘러보세요. 저는 베를린은 그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반성문이다. 제가 어디다 그렇게 썼어요. 도시 전체가 반성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다. 그것을 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반성을 하는 거예요. 베를린의 가장 중심이 어딘가요? 브란덴부르크 문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가 가장 중심이고 거기서 쫙 이렇게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는 도시 구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브란덴부르크 문 바로 옆에 있는 게 뭔가요? 유태인들 묘지잖아요. 유태인들 묘지 공원. 그 브란덴부르크 문 베를린 한복판에 있는 게 유태인들 묘지예요. 그것도 얼마나 광활해요. 그걸 거기다 져놓고 가는 곳마다 우리는 지금 광화문 한복판에 유태인들 묘지를 해놓은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이거에 우리가 저지른 이 잘못이고 이걸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나요? 훔볼트 대학 앞에 가면 거기서 제일 아주 흥미로운 기념물이 뭐예요? 여기서 1933년에 나치 젊은 아이들, 나치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책을 불태운 것이다. 그 옆에다가 딱 써놨어요. 책을 불태우는 자는 언젠가 인간을 불태운다. 하이네. 소름 끼치는 얘기. 소름 끼치죠. 하이네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인이 그 말을 했어요. 1850년대. 책을 불태워 그걸 탁 옆에다 붙여놨어요. 온 천지가 그거예요. 독일은. 베를린 가보면 온 천지가 반성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베를린에 한 4, 5년 전에 갔을 때 제가 묵었던 집 앞에 딱 문 열고 나오면 바로 앞에 황동으로 12cm 정사각형이 요만해요. 이게 10cm니까 한 요만한 거죠. 요만한 거예요. 그 앞에 딱 있습니다. 여기에 헤르만 블로호가 살았다. 그런데 그는 1943년 트레지엔슈타트로 이송되었고 1944년 아우슈비츠에서 살해되었다. 그걸 딱 붙여놨어요. 바로 나오는 그 앞에 총동으로. 제가 있던 집은 7개가 붙어 있어요. 그게 7개. 이것을 희생자를 다 트레이스
다 추적해서 자기가 살던 집 앞에 자기가 살던 집 앞에 그걸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걸 이 사람들은 슈톨퍼슈타인에 독일말로는 그렇게 부르는데요. 우리말로 옮기자면 걸림돌이에요. 안 걸려요. 걸리진 않아요. 안에 박아놔서 마음이 걸리는 심정적 거죠. 그렇죠. 걸림돌이군요. 예, 정신적인 심리적인 걸림돌이죠. 그걸 박아놔서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베를린만 가면 밑에만 보고 다녀요. 어디 없나. 제가 있던 그 거리가 한 100m밖에 안 돼요. 100m. 거기에서 제가 38개를 찾았어요. 38개의 정신적 걸림돌을. 예, 걸림돌을. 이전까지는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이 대체로 역사를 박물관에 보존해 두는 거죠. 이제는 박물관에 있던 역사가 집 앞으로 온 거예요. 집 앞으로. 일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역사. 그걸 매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전 너무 끔찍하게 느껴져요. 아침에 딱 나가려고 할 때 바로 문 앞에 그게 있어요. 아우슈비츠가. 매일 아우슈비츠를 환기한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부터 거기 사는 주민들한테 묻기 시작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심리적인 굉장한 부담감을 주는 그러한 일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10여 명한테 여쭤서요. 뭐라고 하던가요? 네, 한 할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아니 이게 무슨 심리적인 부담이 돼. 과거를 기억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니. 게다가 이 사람들은 희생자잖아. 희생자의 과거를 기억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야. Wie schön ist das? 쉔이라는 게 아름답다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 깜짝 놀랐어요. 한 4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성이 또 거기 내려와요. 네. 그래서 물었더니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 과거와 만나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고 있다. 배우고 있대요.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집 앞에 독일은 이렇게 현관문으로 들어가면 여러 세대가 살잖아요. 예. 그렇게 돼 있죠. 네. 보통 이제 한 그 현관문 들어갈 때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한 5, 6층이니까 그렇죠. 한 10세대, 12세대 그렇죠. 뭐 이 정도 돼요. 예. 그런데 요 앞에 요걸 하려면 모든 주민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동의해야 된대요. 전부 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거 할 때는 이건 전부 자기들이 모금을 해서 한대요. 주민들이. 요거 하나 하는데 이거 뭐 구청이나 뭐 이런 그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주민들이 모금해서. 예. 보통 요거 하나 하는데 한 12만 원 정도. 그 당시에 100유로라고 했으니까요. 그 정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나 놀라서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베를린 가보면. 온 천지가 과거에 대한 특히 그 희생자에 대한 일상적인 추모예요. 근데 지금 그러한 과거와 만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있다.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한국은 어떤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죠.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근대 국가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비극을 전부 경험한 유일한 나라다. 하기야 그 짧은 기간에.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그 얘기 드렸을 거예요. 식민의 역사, 분단의 역사, 냉전의 역사, 내전의 역사, 독재의 역사까지. 이걸 다 겪었어요. 우리는. 너무 불행한 역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 한 번도 이 역사를 청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대로 청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겉으로는 이렇게 화려하고 발전하고 있지만 불쑥불쑥 악취가 솟아나는 거예요. 악취가. 이것은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뿜어내는 악취예요. 그래서 친일의 역사, 식민시대 역사 청산된 적이 없고요. 심지어 당시에 반민특위라고 하는 이러한 조직이 해체되고 오히려 특위 위원들이 구속당하는. 그러니까요. 예, 이러한 역사는 전 세계에 없어요. 아니 고등계 형사가 그렇죠. 경무관이 돼버리는. 그렇죠. 의혈단장이 당시 고등계 형사한테 추절당하잖아요. 해방된 나라에서. 예, 그러니까 결국 의혈단장이 북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며칠을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해방된 조국이 맞나. 아니 그때 당시에 그 일을 경험했던 피해자들은 그렇죠.
나라에 대해서 정내미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냐 이거예요. 네. 자기는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잡아서 색출해가지고 고문을 하던 고든 게 일본 형사가. 순사죠. 그렇죠. 그게 독립된 나라에 경찰 간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종로서장을 하잖아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나라고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죠. 네. 그 이후에 있었던 전시의 양민학살 그런 게 제대로 규명된 게 거의 제주 없고요. 4.3이라든가. 제주 4.3 포함해서요. 그 이후에 군사정부에서 벌였던 수많은 의문사들, 그다음에 사법살인들, 인혁당 사건, 그러한 사건들이 제대로 아직도 지금 규명이 안 되고 있고요. 청산이 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죠. 그 당시에 그 끔찍한 친일 행각을 벌였던 또 그 이후에 해방된 나라에서 대통령이 되었던 그런 역사도 어느 나라에서 보기 어렵죠. 이 박정희라는 인물로 한국의 현대사가 압축돼 있죠. 일제 때 결국은 일본군 그 관동 지역의 만주 지역의 분교죠. 일본 육사 만주 분교에서 만주 군관학교죠. 거기서 졸업을 하고 심지어 혈서까지 썼다는 거 아닙니까? 충성의 혈서까지. 그래서 독립군을 때려잡던 그런 일본 군관이 해방된 나라의 대통령이 돼요. 그것도 반란으로. 그렇죠.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고요. 그런 사가 18년 동안 지배를 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딸을 또 대통령으로 뽑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저는 사실은 너무 부끄러워서 국제회의 같은 데 나가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얼굴이 막 후끈거려요. 사실은 너무 부끄러워서. 지난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제 독일 친구가 전화가 빗발이 쳤어요. 와, 어떻게 한국처럼 이렇게 민주화가 성숙된 나라에서 그 독재자의 딸을 또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냐. 이해가 안 간다. 독일 학자들이 여럿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러고 끊고 나서 속으로는 굉장히 안도했어요. 이 사람들이 독재자의 딸인 것만 알더라고요. 친일파의 딸인 건 몰라요. 그래서 아이고 그것까지 알았으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게 지금 우리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 어떤 특정한 나라를 제가 뭐 폄하할 의도는 없습니다만은 민주화되거나 사실 선진화돼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가 그렇죠. 마르코스라는 그 진짜 부패한 독재자의 아들이 또 집권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법무부에 가서 한번 강연을 했어요. 당시에 뭐 장관, 차관 해가지고 고위 법무 관료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법무부에 와서 드는 생각은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말했다. 무지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무사유는 용서할 수 없다. 무지는 지식의 부정이지만 무사유는 의미의 부정이다. 지금 이 말을 한나 아렌트가 한 이유는 뭐겠어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겠어요? 독일의 히틀러 시대 판사들. 그 판사들을 독일에서는 넥타이맨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넥타이맨 살인자. 사법기구라는 그러한 법적 통치를 가장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죠. 그것이 한국에선 다른가? 제가 물었어요. 한국에선 다른가?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단 한 번이라도 과거 청산의 수준에서 반성한 적이 있는가? 그 수없이 많은 독재시대의 사법살인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더 이상 이야기 안 해요. 이렇게 과거 청산이 없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죠. 지금 이승만 기념관을 짓겠다. 박정희 동상을 지금 동대구역에 세워놨죠.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한국이라는 사회는 이 과거 청산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최악의 사례고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가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사태라는 정치적 비극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그렇게 쓴 적이 있어요. 윤석열의 비극은 전두환의 자연사에서 비롯됐다. 전두환 같은 자가 자연사하는 나라예요. 예? 그 어마어마한 사륙을 벌인 자가 말년에 부하들 데리고 골프 치러 다니면서 낄낄대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자가 또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 청산은 과거에 대해서 청산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 청산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백미러 보잖아요. 백미러 왜 보나요? 왜 자꾸 우린 뒤를 보나요? 앞으로 잘 가려고 보는 거죠. 뒤로 가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잘 가려면 뒤를 잘 봐야 돼요. 그렇죠. 그걸 청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과거 청산이 지금 돼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독일과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칼럼을 몇 번 썼어요. 독일은 아우슈비츠의 나라다. 그러나 한국은 제주의 나라인가? 광주의 나라인가? 남영동의 나라인가? 그런 나라인 적이 없죠. 과거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제대로. 좀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예.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여준 그 민주주의를 위한 엄청난 역동성이 있었잖아요. 예. 우리가 시민혁명으로 해서 민주화를 그렇죠. 피를 흘리지 않고 예. 물론 희생자가 있었지만 전쟁 내전을 겪지 않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모범적인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힘이 있는 국민들이 있는 나라에서 왜 과거 청산은 안 되나요? 우리 그 과거에 대해서는 왜 국민들이 그렇게 집단으로 이걸 청산해야 된다는 그 무브먼트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미스테리네요. 그렇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를 돌아볼 때 정말로 이상한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역동성과 위대성 이게 있어요. 사실상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봐도 지금 대한민국이 보이고 있는 이러한 역동적 민주주의를 한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요즘에도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사람들 모였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와, 이런 위대한 사람들과 위대한 시민들과 동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하다. 정말 그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 광장의 그 열기를 맡아보면 야,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뤘구나. 이건 민주주의 역사상 보기 어려운 민주주의다.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의 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희망이죠.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상한 흐름들이 계속 있는 거죠. 이 흐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광화문 또 여의도 남태령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열기라면 지금 또 다른 한쪽에서는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그대로 쌓여가지고 이것과 정반대되는 흐름들이 또 하나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극명하게 과거의 세력과 미래의 세력이 갈등하는 이러한 나라는 제가 보기엔 전 세계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나 극명하게 갈등하고 있는 사회죠. 그래서 이 두 힘 사이에 지금 어쨌든 미래의 역동적 민주주의 세력이 과거의 수구적인 세력에 비해서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우리로서는 다행인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쟁취해내는 그 엄청난 역동적인 힘 그리고 경제적인 발전을 일으킨 우리 사회의 또 저력 이런 거에 비하면 한 시간 내내 말씀해 주신 독일과의 비교 이런 걸 봤을 때 야, 왜 과거에 대한 청산은 이렇게 미진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더 선진화된 나라로 가는데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이걸 왜 못 꺼내낼까라는 게 정말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설명은 드릴 수 있어요. 설명은 드릴 수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돼버려요. 결국은 과거 청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담당한 아주 개혁적인 그러한 정치 세력이 집권을 해야 되겠죠. 그런 세력이 집권한 적은 없죠.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어떤 정당인가요? 뿌리가 어딘가요? 한민당 아닙니까? 한민당의 뿌리는 뭔가요? 그렇게 묻기 시작하면 왜 안 돼 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죠. 네. 민주당은 분명 민주주의 정당이에요.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그러한 정당인 건 맞지만 결코 개혁적인 정당은 아니죠. 민주당은 우리는 민주개혁 정당이다 자꾸 이러죠. 그런데 그들이 이룬 개혁이라는 건 별로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과거 청산과 관련해서 과연 민주당에서 그러한 근본적인 과거 청산의 의지를 가진 적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과거 청산은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지난번에 말씀을 일부 나누다가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 68혁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전환점의 역할을 그렇죠. 했고 그게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유럽 사회가 이런 형태의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데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우리는 그 일이 있었는지도 교육받지 않았던 것 그렇죠. 같고 또 우리 사회는 그러한 변화에 소외돼 있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김누리 교수님과의 2부 순서에서 유럽의 68혁명이 어떻게 전개됐고 또 우리는 그 시점부터 왜 그러한 변화에서 소외되었는지 얘기를 들으면서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논의, 이런 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의 과거 속에 우리도 하나의 원죄의식을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원하는 이렇게 풀어버리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이지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방향 잡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1부 순서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고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